네, 위선적인 게 뭐예요? 문법형. 가시적인 게 뭐예요? 숙제는 했니? 저 조금 숙제를 하나도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독해도 안 했겠네. 왜 숙제 안 했어? 응? 이번에 왜 숙제 안 했어? 많이 안 했네. 오늘 왜안 보이냐? 유치원 숙제 안 하고 가면 어떡해. 많이 안 했는데. 아 근데 앞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뒤에 있는 거. 아니 그랬어. 음료는 다시 해줬잖아. 이렇게 문장 때문에 숙제하고 문장 때문에. 이쪽이 내가 펴서 줬어 문장. 86쪽. 자, 이 문장 여기 앞에다가 문장 성문 들어가기 전에 문장 속에 필요한 문법 개념 정리할 거야. 보면 우리가 문장이라는 걸 정리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 일단 첫 번째 의미상. 완결된 내용을 지녀야 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구성상으로는 주어, 서술어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형식상으로 문장이 끝났다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문장을 문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문법 단위가 있어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 필수로 알아야 되는 단위에는 첫 번째 구, 두 번째 절, 세 번째 어절. 일단 간단한 어절부터 이야기를 좀 하면, 어절이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3어절로 쓰시오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어절이라는 거는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띄어쓰기 단위. 즉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가 라는 말이 있다고 했을 때 띄어쓰기 한 번에 문턱이 2개, 연어절, 이어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이랑 굴은 같이 이렇게 좀 볼 건데 둘은 좀 비슷해. 굴랑 절은 공통점
점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어. 절도 마찬가지. 근데 구와절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절은 주술 관계가 성립하지만,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지만 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예를 보면 이거 예시를 한번 봤을 때 똑같이 아까 저 코스모스가 아주 아름답다라는 거는 이 전체는 문장이지. 보면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저 코스모스가 요까지는 우리가 구로 볼 수가 있어. 하지만 절로는 볼 수 없지. 왜? 이 저 코스모스가라는 거에 대한 서술, 풀이가 없기 때문에 주술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얘를 우리가 묶어서 명사구라고는 할 수 있지만 명사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차이점이야. 그럼 뭐 뒤에 아주 아름답다 같은 경우는 아름답다가 형용사니까 얘는 형용사구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절이 문장을 이룰 때 문장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 차이점을 좀 잘 봐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문장이랑 절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가면의 공통점은 둘 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 하지만 문장 같은 경우는 형식상 특징이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 예를 들면 뭐가 있지? 음정 같은 것들이 볼 수 있지만 절은 문장 안에 들어가서 안긴 문장으로 되기 때문에 얘는 이런 거 중간에 찝을 수 없어. 뭐 예시를 하나 볼까? 자, 우리가 문장 구조를 파악할 때는 주어 서술어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자 보면 사람들이라는 게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주어라고 볼게요. 주어. 그럼 이 사람들이 한 행위는 뭐야? 말한 거야. 사람들이 말했어. 그럼 얘가 서술어가 되겠지. 그럼 이 안에서 그가라는 것도 주체가 되어서 하나의 풀이가 있어. 그는 뭘 하는 거야? 그가 주어 뭘 했어? 이야기했대. 서술어. 그러면 요 안에 큰 전체 문장 안에 그가 이야기한이라는 게 안긴 문장으로 들어갔지? 우리가 요런 거를 뭐라 한다고? 요런 걸 우리가 절이라고 하고, 요 절은 얘가 문장 안에서 사실이라는 요 절 자체가 사실이라는 걸 꾸며주기 때문에 뭐 관형 이렇게 종류가 나뉜다는 거. 절의 종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단어씩 배울거고, 오늘은 이렇게 주어 서술어 파악하고 문장 성분에 어떤 게 있는지 정도까지 할 거야. 즉 문장과 절의 차이점 알겠지? 이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 한다고 다시 절이라고 하고,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면 오차가 있는데 문장 성분에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이 있고, 오늘은 주성분 볼 거예요. 넘기고 주성분. 자, 주성분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구성하는데 골격이 되는 밑줄 제격 필수적인 성분이야.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아이들 우리는 주성분이라고. 그럼 주성분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에는 뭐가 있어? 네 가지가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품사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품사랑 헷갈리면 안 되고 문장 성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외워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주성분. 주성분에 해당되는 주어부터 볼게요. 개념도 좀 중요해요.
주면 주어는 뭐냐면 문장에서 뭐 하는 거래? 미술지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중요하지? 주체.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들을 우리는 주어라고 해요. 대부분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지? 여기서 이제 형식, 그러니까 주어의 형식, 즉 실현 방법이 중요한데 형식을 외울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체험 뒤에 주격 조사가 붙는 거야. 우리가 품사할 때 조사에서 배웠지? 주격 조사는 주어를 만들어준 조사로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목표의 표현일 때는 깨서 그리고 단체, 무적 명사일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기관이나 단체 뒤에 붙는 에서 또 에서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는 헷갈리면 안 되고 이해 조건은 뭐야? 단체나 기관 뒤에 붙는. 그래서 거기 세 가지가 있죠. 이가, 에서가 교재에 있고 두 번째를 보면 이 주격 조사가 어떨 수 있대? 이 체험 뒤에 있는 주격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대. 그리고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서술어가 먹는 거야. 근데 누가 먹는 거야? 내가 먹는 거야. 근데 나가 뒤에 지금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지.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는 생략되고 나서 뭐가 붙냐면 보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 보조사는 우리가 조사 배웠듯이 격조사와 다르게 어떠한 뜻을 더해주거나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냐 이런 거. 나는 밥 먹고 있어. 나도 밥 먹고 있어. 나만 밥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떠한 뜻을 더해주는 아이들을 보조사라고 하지.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 볼게요. 서술어는 뭐냐면 밑줄 칠게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중요히 풀이하는 거예요. 자, 서술어는 어떻게 실현되냐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서술어는 자, 서술어 자리에 품사,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주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게 있을 거나 여기 그 뒤에서 문장 구조가 어찌하다. 이게 어찌하다에 해당되는 문장 구성을 만들 때는 품사 동사가 와야 하고 그리고 동사가 오면 유무 형용사도 올 수 있겠지. 결국 무엇이라는 주어는 똑같고 여기에 어떠하다라는 구성을 만들 때는 상태나 성질들을 이야기하는 형용사가 와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배운 체험 더하기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이가이지. 채연이 어? 채연이 체연이 뭐고?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린 체연이라고 하죠. 여기에 무엇이라는 주어가 있고 그 뒤에 무엇이다 에 해당하는 게 체연 플러스 서술격 조사로 만드는 거. 예시 문장을 좀 보면 거기 교재에 윤호가 달린다. 이때 달린다가 동사로 실현돼가지고 서술어 가는 거지. 문장 전체를 보면 윤호는 착하다는 이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형용사지. 그리고 윤호는 학생이다라는 거는 무엇이다 해당하는 서술격 조사이다가 붙은 거지. 그 옆에 특징에 보면 여기 중요해. 이걸 펼치세요.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면 서술어 자릿수라고 해요. 서술어 자릿수 적고 이거는 일단 그 밑에 문장 성분 목적어랑 보어를 끝내고 와야겠다. 목적어 그다음 목적어 볼게 목적어. 그 다음에
3번. 자, 목적어의 개념을 보면 뭐래?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 동작의 즉 얘는 아까 우리 주어와 다르게 또는 상태나 성질이란 말이었지. 그 이유는 뭐냐면 목적어는 타동사일 때 앞에 오는 문장성도 을률이 붙는 아이들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을 또 그 을에 해당하는데 형식 요게 중요해. 동그라미 1번 이거 똑같아. 동그라미 1번 체연에다가 얘도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목적격 조사가 보이는데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 그 얘도 똑같이 주어와 똑같이 목적격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지. 요 문장도 똑같네요. 밥이라는 게 여기서 먹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뒤에 을룰이 없기 때문에 얘도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거지. 그 얘도 똑같이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고 조사가 올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나는 밥도 먹고 있어. 뒤에 밥도를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어 볼게. 보어는 우리가 품사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 품사 이럴 때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개념을 좀 주의 깊게 볼 건데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서술어 내가 아니다 앞에서 목격조사 이가를 가지고 있는 성분.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보어는 뭐래? 보충하는 말. 근데 서술어 누가 와야 돼? 서술어로 내가 아니다가 올 때 우리를 문장을 보충해주는 말을 우리는 보어라고 한대. 그럼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왔을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겠지. 자, 얘도 똑같이 뭐냐면 체연에다가 복격조사가 오면 근데 여기서 복격조사에 중요해야 될 점 뭐냐면 복격조사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가 생겼어요. 이가 어디서 많이 봤죠? 주격조사 이가 복격조사. 그래서 얘는 헷갈리면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얘도 똑같이 생략될 수 있어. 얘도 똑같이 오조사 붙을 수도 있고. 자, 얘는 처음 보니까 우리가 예시 문장을 좀 볼게. 대표적인 문장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똑바로 한번 해주세요. 자, 물이 얼음이 되다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주체를 찾으면 물이가 되겠지. 그럼 이 주체에 해당하는 풀이 한 서술어는 되다가 되겠지. 주어, 서술어. 근데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 즉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 붙는 아이들을 뭐라 한다고? 보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생략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총 구매량이 100만 원 안 된다라는 말을 보면 여기서 주어는 뭐야? 총 구매량이 할 때 주. 요거에 대한 서술어는 된다야. 그 요거 안 된다는 이제 부사어로 꾸며주는 거고. 총 구매량이 안 된다. 뭐가?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보어야. 하지만 뒤에 주어는 조사는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다음 세 번째 볼까요? 보조사 붙는 경우는 그는 의사도 아니다. 그는 주어, 서술어 아니네. 뭐가 아니야? 의사도 아니야. 보조사 붙었는데 보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보조사가 붙거나 생략될 수는 있지만 다른 격조사가 올 때는 보호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잘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인데 물이 얼음이 되다라는 문장을 똑같이 바꿨는데 뒤에 조사만 좀 바꿔볼게요. 물이 요거는 되다 활용한 과거형 시제부터 되었다지. 자 봐봐. 여기서 똑같이 뭐야? 물이는 주어야. 물이 어떻게 됐대? 아 물이 뭐래? 되었대. 서술어.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얼음으로가 당연히 대답해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우로는 어떤 격조사야? 얘는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는 뭐 만들어줘? 부사어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얼음으로는 결국 뭐가 돼요? 부사어가 되지. 그래서 이 으로 오는 걸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요거는 그냥 복격 조사고 얘는 생략된 거고 얘는 보호. 요렇게. 자 그럼 우리가 문장성 조성부를 전체 훑었으니까 아까 하려고 했던 서술어의 자릿수 할 거야. 서술어의 자릿수는 여기서 특징으로 말했다시피 서술어의 성격 따라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서술어가 그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문장 성분을 우리는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말해. 그러니까 한 개 더 서술어 외에 한 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서술어 외에 2개 필요할 수도 있고 서술어 외에 3개 필요할 수도 있어. 그건 우리가 예시를 좀 보면서 할 건데 그 옆에 새끼 여기 사이드에 보면 서술어 자릿수 있죠. 이거 보면서 할게요. 산이 높다, 나무가 많다라는 문장은 결국 보면 뭐라 돼 있어? 한 자리 서술어라고 되어 있지. 자 보면 그러니까 예시 문장 산이 높다라는 거 여기서 서술어는 뭐야? 높다가 서술어야. 요 서술어는 누구만 필요해? 산이라는 주어만 필요해. 예를 들어서 산이 높다라고 하면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는 건 중간에 뭐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하지는 않지. 이렇게 해도 그냥 그대로 산이 높구나. 의미가 완전하게 전달될 수 있어. 그리고 두 자리 서술어부터 이 종류를 나누는데 두 자리 서술어에서는 서술어가 주어랑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주어랑 보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주어랑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자, 거기 문장이 있듯이 거기 예시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호가 공을 던졌다라는 문장은 결국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냐면 지호라는 주체가 공을 던진 거를 전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여기 보면 공을이라는 걸 한번 가려보면 지호가 던졌다. 뭐를? 이라고 의문이 남게 돼. 완전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지? 그럼 얘는 공을이라는 문장 성분도 꼭 필요하고 주체인 지호도 꼭 필요해. 그럼 얘는 뭐뭐 필요한 거야? 주어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한 서술어, 던졌다가 되는 거야. 이런 거 우리는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해. 그리고 보어 해볼게요. 보어는 대표적인 거. 나는 학생이 아니다. 자, 나는 학생이 아니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는 아니다지. 아니다. 뭐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주어. 나는 뭐가 아니야?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잖아. 나는 아니다. 이게 무슨 문장이냐? 그러면 학생이라는 문장 성분이 필요해. 근데 이때 학생이는 뭐야?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 붙어있지? 보어에 해당하는 거야. 아니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와 보어 모두 필요로 한 서술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즉,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유형이 나오냐면 하나씩 빼먹고 뭐 좀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같은 자리 서술어끼리 묶으라고 하는 문형이 등장하는데 얘네는 결국 뭐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주어 외에 하나 더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라는 점에서 던졌다와 아니다는 똑같은 자릿수를 요구하는 거지. 그 필수적 구성은 어떤 문형이 있냐면 이거. 자, 우정은 보석과 같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으면 뭐지? 맞아. 같다가 여기서 서술어가 돼. 그럼 뭐가 같은 거야? 우정이라는 주어는 같은 거야. 뭐랑? 보석과. 나는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보석과라는 부사, 여기 과는 부사투성이니까 부사어를 필요한다는 전제에는 우정은이라는 주어도 보석과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야. 이렇게 판단하면 돼. 마지막에 하나가 더 뭐 있냐면 세 자리 서술어가 있는데 세 자리 서술어 유형은 하나 있어. 뭐 필요하냐면 주어도 필요로 해, 목적어도 필요로 해, 필수적 부사어도 필요로 하는 서술어인 거야. 예시 문장 얘는 자주 나오는 애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나는 그를 제자로 삼았다라는 문장을 좀 분석해볼게요. 여기 서술어는 삼았다. 누가 삼았어? 나는 뭐를? 그를 뭐로? 삼았다. 여기 제자로라는 게 빠져도 된다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제자로도 빠지면 다른 게 막 넣을 수 있어. 추가적인 내용들이. 뭐를 삼았는데? 뭐 사위로 삼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원전의 의미를 전달하려면 제자로라는 필수적 부사어도 그를이라는 목적어도 다 전달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우리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거지. 대표적 하나 더 할까? 세 자리 서술어는 이런 것도 있어. 줬다. 나는 빵을 줬다. 하면 뭐가 필요해? 누구에게 준 건지 필요해. 주는 행위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빵을 철수에게 줬다. 그러면 줬는 것도 필수적 부사어도 필요로 하고 목적어도 필요로 하니까 결국 반대로 받는 것도 나는 빵을 누구한테 철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 서술어 자릿수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숙제는 89쪽까지 풀어와. 그리고 독해 퀴즈. 어디까지? 까지 아니에요? 7까지 예술 7까지 이런 거 좋은. 근데 얘만 안 나오네. 근데 얘는 뭐야? 이거 버렸네. 이거 버렸네. 없네? 이거 버렸네. 어디까지 해요? 맞아, 없는 거.
하나 좀 보면 지금은 누구나 좋아하는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예술 음악은 원칙적으로 왕과 귀족 혹은 교회를 위한 음악이었을 뿐 아니라 시민이 음악을 들을 기회는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오페라는 18세기까지 왕후가 개최하는 축전의 일환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오페라 극장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 기악곡은 대부분 궁정의 살롱에서 연주되었으며 그곳에서 왕후 귀족들이 담소를 나누며 듣는 사교 음악이었으니 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을 것이다. 자, 그럼 1분 단위 경우는 뭐냐면 지금 예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1분 단위는 이야기는 일단 음악이라는 거는 특정 계층만 향유할 수가 있었대. 거기에 예시로 이제 말을 해주는데 뭐 오페라는 18세기까지 왕후가 그리고 기악곡은 궁정의 살롱에서 왕후 귀족들이 담소를 나누게 되는 사교 음악이에요. 즉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제 예술 음악을 향유했었대. 그에 반해 계몽주의 시대가 나오는데 계몽주의 시대에는 특권 계층의 독점물이었던 예술 음악이 조금씩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누구나 연주회 표를 사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민주적 제도가 조금씩 확대되었고 악보 인쇄력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돈을 내면 좋아하는 악보를 사서 자신의 집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그 이론단을 정리하면 그 예술 음악이 점점 풀려서 계몽주의 시대에는 향유 계층이 시민으로 확대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연주회 보급이 앞섰던 나라는 이제 누구래? 대표적으로 영국이래. 그래서 이것은 시민혁명과 그에 따르는 귀족 계급의 몰락이 다른 나라보다 말랐던 것과 연관이 있다. 18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오페라가 상영되지 않는 기간에 궁정극장을 작곡가에게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른바 예약 연주회이다. 이를 통해 작곡가는 자주적으로 연주회를 주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시민들은 표를 사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뭐냐면 이제 연주회가 보급되기 시작했어. 예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연주회가 보급되기 시작한 거야. 연주회는 어떻게 주최되었냐면 작곡가한테 궁정 극장을 빌려줘서 작곡가가 주체적으로 연주회를 주최하고 시민들은 표를 사서 작곡가는 돈을 얻는 거지.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특정 계층 향유에서 연주회 보급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대표적 영국인데 그 이유는 뭐래? 귀족 계급의 몰락이 빨랐다.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라는 계급 사회가 몰락하면서 귀족만들이 향유할 수 있었던 예술만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연주회의 성립만큼 음악의 대중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뭐래? 악보의 출판이다. 녹음의 발달로 연주가는 프로, 듣는 사람은 아마추어라는 이분법이 정착해버린 오늘 나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음악을 사랑하는 일반 시민들은 스스로 음악을 연주하며 즐기고 싶어 했다. 이처럼 아마추어가 집에서 직접 연주하는 음악을 뭐라는데? 가정음악이라고 부른다. 가정음악은 악보 출판을 일대 산업으로 끌어올렸으며 작곡가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자, 결국 뭐냐면
이 음악의 대중화, 연주의 보급과 추가로 악보의 출판이 같이 음악의 대중화 이끌었는데 이 악보의 출판에 힘을 줬던 건 결국 뭐래? 악보의 출판을 산업으로 이끌었던 거는 이제 가정음악. 사람들이 스스로 집에서 연주하는 가정음악을 통해서 악보 출판을 발달시켰고 이 악보 출판은 연주의 보급과 함께 음악의 대중화에 힘이 됐다는 내용이죠. 궁정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장식하기 위해 음악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음악을 향한 자신 없는 애정보다는 음악에 의한 통치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청주는 음악 그 자체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 애호가였다. 작곡가들은 호화로운 생활의 연출로 음악은 흘려듣는 귀족 후원자들이 아닌 음악 그 자체에 빠져서 악보를 사주는 시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겨난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작곡가와 대중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일 수 있었다.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기했던 공정의 귀족들은 이제 권위를 위해서 음악을 향유했다면 이제 음악의 대중화로 인해서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과 음악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결말로 하고 있지. 결국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작곡가와 음악을 향유하는 대중이 하나가 돼. 왜? 거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거는 음악에 대한, 음악 자체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 전개 방식을 좀 보면 1문단부터 4문단까지는 음악의 대중화 과정에 있었던 과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분단에서는 오늘날은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이분법적